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가 9번째 순서입니다. 2부 남북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양 이사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저하고 나이가 아무튼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예,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쭉 한 길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쭉 걸어왔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김진양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까?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일부에서 다 못했는데 지금 마침 속보가 들어왔네요. 다음 본회의는 4일 후인 19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6개 상임위 통과시켰죠? 다음 본회의는 4일 후인 19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원래 북한 통일 문제, 남북관계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남북관계, 평화, 통일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같이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NSC 아시죠?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 NSC에서 남북관계국장 그리고 이외 비서관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후에 뜻한 바 있어서 직접 북한 학자의 입장에서 북측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4년간 대북 협상을 하면서 북측의 민낯, 속사를 좀 제대로 들여다본 북한 학자라 그럽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북한 말투래. 야, 저 김진양 이사장은 저기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토박이고요. 대구에서 모든 성장하였고 초, 중, 고 대학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 온 지는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저하고는 이제 과거에 노사모 활동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도 이 대북 문제. 대학교 때,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네. 대북 문제죠? 한국 정치를 전공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 자체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 우리 사회가 진짜 평화 통일을 헌법적 가치로 두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통일 지향력 같지 않다, 반통일인 것 같다, 분단 체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일 필요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 하시고 대구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던 분인데 어제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얘기부터 들고 KBS 심야통 봤어요. 저 오늘 이제 이거를 하기 때문에 딱 틀었더니 김진양 나오더라고. 그래서 뒷골이 엄청 땡겼어요. 그거 한 시간 반 정도 됐잖아요. 한 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전체 70분인데 네. 지금까지도 심야토론의 열불, 분노가 아직도 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김근식 교수가 깐족깐족거리더라고. 자꾸 예. 대북 프레임, 예. 방공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더라고. 예, 어땠어요 실제로 느낌은? 사실 이 분야기 대북 전단 금지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건 토론의 주제도 아니에요. 근데 여야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주제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깐족거리는 것이 주제부터 벗어나더라고. 그거 말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여야 간에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그건 도발 행위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 보고 있으면 진짜 막 극혐의 내용들 담고 있어요. 그거는 법을 제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 당략적 관점에서 칼질하려니까 제대로 된 토론은 안 됐어요. 좀 본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김근식 교수가 좀 친할 거 아니에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벌써 20년 관계죠. 이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서면서 입장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좀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됐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송파 쪽에 출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히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보려고 스스로 가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가 왜 저럴까? 어차피 안철수 대표 위에 쭉 그쪽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지금 당을 몇 번 옮겼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니 나는 그 양반은 전주에서 옛날에 DY 때문에 그 알죠. 보궐선거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알죠. 그때부터 맛이 간 것 같아. 사실은 그 지적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나가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한테 민주당 후보로서 졌잖아요. 그때부터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로 가게 되고 현재 미래통합당까지 그러니까 지그재의 그 행보가 정치적인 감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빈곤한 사람이 대북 문제만 조금 아는 사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 뛰어들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자신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저는 근데 나는 그러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사석이었으면. 근데 사석에 같이 우리 술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막걸리도 좋아하고 소맥도 같이 먹다 보면은 사석이었으면은 아마도 멱살 잡았지. 내가 볼 때는 주먹으로 하면 김진영 이사장이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는 그 정도로 선배지만. 사실은 친해요. 친해요? 막 미쳤냐고 이럴 수 있는 사이인데 네. 아 이건 좀 이미 강을 건넜구나. 아니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심야토론을 딱 보니까 김진영 이사장은 약간 전공법이야. 원래 말투도 그렇고 정색을 하고 그렇죠. 얘기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기는 약간 깐족깐족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 토론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 1분씩 넘기지 말자. 네. 처음부터 그 룰을 깨더라고. 한 2분씩, 3분씩 가져가더라고. 아니, 제대로 털 속에서 해야 되는데, 정한용 시사 진행자조차도 끊었는데도, 그러면서 진짜 기분 안 좋았던 것. 북측의 그 의도에 뭐 동의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깐죽거리는 것이, 야, 이거 기본 관계를 넘어서 이렇게 참 비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표현 자체는 못하지만, 아, 역시 대중들에 대해서 기본 팩트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어요. 학자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본인의 이게 TV가 클로즈업에서 김진영 이사장을 딱 잡으면 그 분노하고 적개심 막 이런 게 눈빛에서 레이저가 막 쫙 나오거든요. 제가 못 참는 게 결국 허구, 왜곡, 오도가 진짜 국민들을 정신에 유린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북측이 총을 쐈을 때 우리는 한 말도 안 하다가 이런 말들 막 했는데 사실은 대응하고 매뉴얼대로 하고 국방부 모든 정부부 다 했어요. 했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듣는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나? 이것도 왜곡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팩트를 지적해 주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현법을 두 가지식으로 바꿔갖고 그걸 조금 대중의 어법으로 좀 바꾸세요. 너무 이게 학자적 냄새가 너무 강해. 한계. 진짜 한계. 진짜 이거 잘 안 돼. 알겠습니다. 요걸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딱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게 참 안 됐어요. 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신데 요즘에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어떤 일 하는 곳이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시영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지원재단인데요. 2000년 6.15 공동선 오늘이 딱 20주년입니다. 6.15 공동선은 사항에 민족 경제의 균형력 발전을 위해서 남북 경협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첫 합의 사항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을 왜 만들었는가? 평화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휴전선 바로 4km, 5km 위에 있는 개성시 못 미쳐 거의 DMZ 인근에 약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놨습니다. 6만의 군 병력을 물리고 공짜 2천만 평을 내놨는데 거기에 남측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2천만 평 전체 공단의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 북측이 사실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역할을 같이 하는데요. 저는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이사장이지만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입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남북 같이 근무합니다. 어차피 북측의 땅이기 때문에 북측 측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남측 기업들 상대는 우리가 하고 북측 노동자들 상황은 북측이 하고 같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언제 출범한 거죠?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이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닫았기 때문에 14년 정도 개성공단 운영했는데 제품을 만들어낸 건 14년입니다. 그 14년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관련 역할을 했고 2016년 2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닫으세요 한마디로 4시간 만에 닫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빠져나오게 된 우리 기업들, 경영 정상화 사업들,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단의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 모양, 미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국민들이 열으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개성단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계속 설파하고 거기에 있었던 우리 주재원들이라든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계속. 아, 진짜? 예, 예전에.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근무를 했던 기간은 얼마나 돼요? 왔다 갔다 저는 4년간 4년간. 2008년 2월 그러니까 우리 참여정부 끝날 때쯤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까지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북측과의 협상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기업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업 창설, 등록, 인허가, 노동력 공급, 임금 협상까지 북측과의 대부분의 협상들을 다 관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창수 지금 이제 비서관 들어갔죠, 다시. 통일정책 비수가. 네. 청와대 이제 비서관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으로 가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창수, 김진양 두 명을 그래도 제가 좀 아는 분입니다.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아는데 두 분이 그래도 혁혁한 역할을 하니까 궁금한 건 이제 물어보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바로 본질적으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참 예. 6.15 20주년인데 많이 지금 그 어렵죠? 퇴색됐어요, 의미가. 어렵죠? 오늘 굉장히 기쁜 날 아닙니까? 오늘 사실은 오전에 예. 도라산역이 있어요.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휴전선 바로 밑에 도라산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신 고 문익환 목사님 네. 잠꼬대는 잠꼬대 그 12제막식이 그 도라산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관계자 참 많이 왔었는데 잠꼬대는 잠꼬대에 보면은 왜 서울역에서 평양역 가는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6.15 현재적 의의를 다 물어보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6.15 공동선언은 최초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무엇을 합의했냐면 통일의 원칙과 방법을 합의했어요. 통일의 원칙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는 대부분 말하시는데 방법은 어떤 거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는 평화 통일이 있는데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가 비준하게 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다가 완전 통일로 간다. 이게 있는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 기억나요? 어. 네, 그 얘기. 이거 어마어마한 합의거든. 네, 네. 그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을 남과 북이 합의했던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북측은 이것을 자기들의 최고인민의 국회에 선결을 가고 있는 최고인민회에서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6.15 선언 계속 6.15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당시에 거대 야당이 이걸 비준을 반대해서 비준 못 받았어요. 이거 빨리 비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뭐냐면은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대로 가면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고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0주년인데 이제 기념은 그만하고 실천 좀 하자. 오늘도 그 자리에서는 실천하자. 기념하지 말고 실천하자. 다른 거 아니다. 통일 방안 합의한 대로 좀 밀어붙이자. 오늘 그 자리에 여당 의원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 통일부 장관, 총일장 차관 왔었고요. 국회의원들 왔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많이 오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라든가 문익환 목사님을 추모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많이 왔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김진양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 박시영 TV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많이 이제 홍보를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예.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전체적인 기조 관련해서 그럼 우리 뭐 할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요약해보면 당국 대 당국은 앞으로 당분간은 어렵다. 그렇다면은 당국이 아닐 수 있는 국회는 6.15, 14, 4.27, 9.19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를 국회 비준을 함으로써 이 4대 합의가 그냥 단순한 선언과 합의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천될 수 있는 물적 토대 환경을 담보해주면 정부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미래통합당이 반대했거든. 6.15 남북 공동선언, 6.15, 그다음에 14,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이게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인데 북측이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압축해보면
정상 간의 합의를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천을 하고 싶었는데 소위 말하는 여러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국회가 비준을 해버리면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대통령도 이걸 실천을 요구하고 있죠. 합의를. 비준을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우리 김진양 이사장께 이제 제가 여쭈고 네. 싶은 건 뭐냐면 아마 많은 여기 지지자들이나 애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북한이 왜 그럴까 이제 그걸 텐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북한에 또 아까 개성에서 한 4년간 사셨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북한의 어떤 국가 전략이라 할까요? 이거 한마디로 보면 국가 전략이 뭡니까? 북한의 국가 전략 단순해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맞죠? 예. 그 한마디로 인민들이 행복한 나라. 평화롭게 경제 번영한 나라. 근데 사회주의 경제제도. 한마디로 사회주의 경제제도이든 자본주의 경제제도이든 그 국가가 융성 번성하는 것. 이게 국가의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군사력으로 힘이 센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강성 국가에는 첫 번째 사상 강국, 사상 정치 강국, 네. 군사 강국, 들어가 있죠. 경제 강국. 사상, 정치, 경제, 군사. 왜 군사인가? 우리가 북측을 이해할 때 꼭 한번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갖고 있다.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즉 우리가 자본주의일 때 그들은 사회주의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인데 그들은 공동체 사회, 집단주의다. 한 가지 압도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엄혹한 환경으로서 미국과의 70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 즉 그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 사회주의 강성국가 하여튼 제대로 된 평화 번영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는 그들의 상대방은 미국이고 전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을 적대하고 제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관되게 사회주의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해야만 뭔가 제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평화협정 체결 요구하고 전쟁 끝나서 종전선언 요구하는데 미국은 안 들어준다 이거야. 미국의 국가 전략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 유지, 북핵이든 인권이든 다 빌미고 한반도를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것 같다. 그렇지. 지금 그대로가 제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본질인데요. 네. 우리 박시영 TV를 보시는 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 미국은 사실은 북측의 비핵화 별로 관심 없어요. 북한 인권 관심 없어요. 한 가지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군사적 긴장이 항존하는 분단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라는 것이죠. 북측 입장에서는 빨리 좀 평화협정 체결하고 대사급의 외교관 수립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야 전쟁 끝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악조건이 전쟁 때는 끝내는 것. 결국은 미국은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긴장이 유지를 유지되는 해야 군축 산업들을 유지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게 미국의 국익. 미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하면서 당연하죠. 해야 경제적으로도 블록화가 되고 북측을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의 빌미 명분은 유일하게 하나. 북을 적국화해둬야 대러시아 봉쇄, 대중국 봉쇄. 북을 적국으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대한민국, 호주. 대만, 필리핀까지 네.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한테 태평양 전략 다 가두죠. 봉쇄정지 해주죠. 만약에 북측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버리면 이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 패권 자체가 근본 자체가 허물어지죠. 그래서 새로 짜야하는 거지. 새로 짜야. 절대 분단 체제를 포기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측 입장에서는 전쟁 끝내자, 종전선언 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게 충돌되고 있죠.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합의했냐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남북의 최고 지도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안 도와주잖아. 이게 2년 끌고 있는 이 모든 교착 국면의 본질. 남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합의했는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한 발짝을 못 넘어가는 것. 결국 이 충돌이에요. 우리에게 국익은 평화이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고 실질 평화인데 미국의 국익은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분단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현재적 과제예요. 이렇게 김진양 이사장이 말을 잘합니다. 근데 TV 토론만 가면 이상하게 이게 이건 시간 제한이 있고 상대가 막 깐족깐족거리고 약올리면 이게 말려의 페이스가 맞아.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이 감정이 그러니까 편한 상대하고 해야 돼. 당신은 이게 그렇지 까딱스러운 사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네. 들더라고.
북한은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전략, 국가 전략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자주 노선이야 뭐 익히 많이 들었고 핵과 뭐 경제를 그 병행 자립경제 자주는 왜 나오는가 설명해드리면 단순해요. 왜 그들은 자립경제, 자급자족을 얘기하는가? 막으니까. 그거밖에 없어. 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는 왜 있는가?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쉬운 것부터 볼게. 그렇지. 그럼 북은 중국을 어떻게 봅니까? 북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만큼을 경계해요.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북중 관계를 한미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종속 예를 관계도 들어서 아니- 한미 같이 종속 네.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북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지는 북이 중국한테 할 말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북중 관계는 진짜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북이 미국을 굉장히 적대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처럼 북은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두렵게 생각한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군데 경계. 들었어요. 아 진짜예요. 예, 이걸 잘 봐야 돼. 북중 관계를 분석할 때 뭐 상명하복의 그런 불평등 관계일 것이 하면은 오산이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북측 관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보다도 더 중국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조선반도를 더욱더 엄혹하게 다스렸던 걸 안다. 그래서 중국을 태생적으로 우리는 경계한다 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 말 딱 들으면 놀랍죠. 이게 역사를 잊지 않는 거지.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됐어. 5,000년 역사 속에서 늘 중국이 패권 밑에 신하의 나라에서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북의 위치가 옛날 고구려부터 고구려. 시작해서 북측은 예, 예. 아주 큰 고구려 정신이 있어요. 중국을 조금 세패하게 봐요. 갈로 봐. 실제로 그래. 아, 그럴 때, 그걸 볼 때마다 참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북은 알겠습니다. 중국을 아주 조금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일본은 알로 보죠. 철천지. 왼수. 일본이 35년 식민지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어떠한 사과가 없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가장 극악한 입장을 대하는 게 북측의 일본에 대한 입장.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 볼 때 북에서 이렇게 어떤 입장문 낼 때 보면 일본 때릴 때 보면 완전 뼈를 때리잖아. 그건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뉴스 해설원이 하는 말이나 일반 인민들이 일본을 표현하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철천지 죽어서도 갚아야 되는 원수라 그러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35년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초중고 제도교육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가 있는데 35년 식민지배에 대해서 배우는 양이 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분노심이 그만큼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의 그런- 문제.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은 교육이 딱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철두철미해요. 이 알겠습니다. 일본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 인식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북의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사실 뭐 장마당이다 해갖고 막 조명 많이 받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어떤가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북측 체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자본적 가치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물질 중심적으로. 잘 사나? 애들 먹고 살만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난이 식량난으로 갔던 90년대 중후반의 그 고난행군은 이미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상당히 굉장히 나아졌다라는 것. 그러나 자급자족 자립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제재 속에서 불편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해. 불편한 건 있는데 그것을 결정적인 장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재는 수십 년 제재였기 때문에 이미 내성이 너무 강해졌어요. 무역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기 경제가 있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저 정도 제재하면은 진짜 힘들 텐데 그러지만 이미 북측의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쟁적 위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자급자족의 자립경제의 토대가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다. 제재하면은 힘들어할 거야. 불편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그런가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야기죠. 한동안 그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중요한 중국과의 거래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제재인데 소위 말하는 북측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들에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이 나가서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흔들릴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무슨 뜻이냐? 그 경제 규모는 진짜 얼마 안 돼요.
포괄성이 너무 작단 말이야. 그것에 흔들릴 정도의 경제 같으면은 이미 예전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북중 경제 속에서 단둥부터 저쪽 훈춘까지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 있는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측의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은 예. 북측의 수요일까요? 중국의 수요일까요? 대부분 중국의 수요예요. 그렇죠. 예. 중국 경제에 있어서 네. 북중, 동북 삼성의 경제가 북측 노동자들 때문에 돌아가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중국의 회사 사주라든가 기업가들이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안보리 제재 속에서 북측 노동자들 보내려고 할까요? 안 보내. 지금도 단동에는 3만에서 5만 정도 되는 북측 노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 그거 통제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형식상 제재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큰 파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경제개혁 조치들을 2011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방식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차용을 했는데 이것이 성과가 착착착 안 나요. 왜냐? 원산이라든가 국제관광통을 만들어가지고 막 자본 유치하고 싶었는데 27개의 경제특구 개발구를 설정해놓고 외국 투자를 받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게끔 미국이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2011년 이후에 국가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이 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경제 전반 자체가 힘들어서 못 견딜 만큼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 이 정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어떤 것 같아요? 방역 상황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만큼이나 잘 대처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애초 1월 초부터 그들은 완전 통제했죠. 예. 북측 경제라는 것은 자급자족 자력 경제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이 물류 이동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시군구별로 자급자족의 자립 경제 즉 자기 완결성을 가져. 그러니까 이동 물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통제하면 끝이잖아. 해외 다 통제해버리면 되고 비행기 어차피 많이 안 뜨는 거. 이게 통제 시스템이 워낙 초동 조치가 잘 됐기 때문에 공식 발표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걱정할 만큼 특별한 일은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부의 북한의 권력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군부는 강성이고 노동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당위잖아요. 원래 어떤 나라든. 근데 이제 그 한동안 나왔던 거는 북한은 또 성군이란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군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어디나 이제 강경파하고 좀 있을 수 좀 있겠죠. 대화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측을 이해할 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인자, 김여정 개사건, 어떨 땐 황병서, 뭐 최룡해 이런 분석 자체가 다 의미 없어요. 다 그냥 우리 중심적 사고, 우리 기준에서 보는 건데 북측은 군부가 강하다, 당이 강하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북한 학생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선노동당이 저 국가의 뇌수이고 핵심이죠. 전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당과 군이 다른가? 그 군 전체가 당적 지배촉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인사가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면 이게 당적 시스템이 예. 군, 예. 정부, 예. 내가 어디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군의 생각과 당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건 우리 시스템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전체 예를 들어서 군 총정치국장, 당의 정군에 있는 당의 최고 대표죠. 그들은 이게 누가 가장 센가? 조선노동당이 가장 세요. 가장 세. 왜? 전체의 뇌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포진되어 제가 있기 왜 때문에. 이 얘기를 물으면 쉬운 걸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나 군부는 늘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당연하죠. 하잖아요. 북이나 남이나 다 당연하죠.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군부는 늘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화 국면이 와도 늘 그 당연하죠. 뭔가 발목을 잡고 늘 흔드는 세력은 군부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면 노동당에서 당적 군부 체계. 인사도 하는 거고 정부 인사도 한다면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냐면은 군은 당연히 안보, 북측의 개념은 보위예요. 보위가 최우선이에요. 뭐 여한 모든 24사 모든 사고의 방식을 전쟁적 상황을 상정하고 최선의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 중심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 그런데 그 군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선노동당 전체 중앙당의 당적 체계의 지휘 체계가 완벽히 체현돼 있어요. 다만
조선노동의 당적 체계, 정신 체계를 갖고 있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노선이야라는 강경함은 있죠. 그 정도의 차이지. 이 인식 체계가 내각이라든가 국무위원장 이 인식 체계하고 다를 수 있느냐? 한 몸이라고. 한 몸. 오케이. 다음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북한 쪽하고 협상을 하거나 회담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정도가 대화가 되지 나머지 사람들 너무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봤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맞는 이야기라고. 왜 그런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건가? 북측 체제를 연구하다 보면은 아주 하급 단위든 상급 단위든 다 전부 회의체예요. 개인의 독단적 결정은 없어요. 수많은 회의체가 있는데 그 회의의 결정들이 대남 협상에 나오는 기본 전략적 기조가 되겠죠. 회의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을 얘기하잖아. 원칙, 기조 딱 지키려고 하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의의 결정사항은 항상 보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회의주의자들 싫어해. 그래서 진짜. 회의는 회의 30분이면 끝내야 돼. 5분이면 끝내야지. 실천을 많이 해야지. 뭔 회의를 해. 자, 이런 회의적 결정 사항을 가지고 대남 협상이 나오다 보니까는 늘 강경해. 그런데 용단을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최고 결정권자. 지도자가 내려야지.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열려있는 마인드. 나머지 참모들은 원칙적 얘기를 다 하는 거고. 기본, 딱, 법, 제도, 가장 음혹한 군사적 환경, 전쟁 위기, 그 마지노선에서 딱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겉으로는 그렇다 치고, 속은 좀 변화의 어떤 물결에 좀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 기본. 그러니까 참모들도? 기본. 정치 정세들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진짜 잘 읽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저도 개성에서 참으로 많은 협상을 하고 전화나무도 많이 터졌을 때 북측의 입장들 쭉 봤지만은 우리보다 정치 읽어내는 정보가 진짜 많아요. 내가 모르는 정세를 더 많이 알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웃오브 듣기 떨어져 있지 않다. 아주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북측 아들이 무슨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에 몇 배는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함 같은 경우도 피해의식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똑같이 얘기해주면은 북측이 남측 니들이 해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웠어. 그것 자체가 전쟁행위라 그러거든. 자신들한테 덮어 씌워놓고 오이사조치 만들고 별의별 짓 했잖아. 그것 자체가 전쟁행위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진짜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이지. 아니, 그래서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판문점 이런 데서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뭘 하면 서로 말 못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북은 남한테 할 얘기, 남은 그렇지. 북한테 할 얘기 많을 거 아니야. 밝히지 못해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시사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박시영 TV를 보시는 분들이 꼭 아실 게 있어요. 남북 협상을 하잖아요. 북측이 잘 주장하는 게 있어. 기자들 다 물리지 마라. 회담 시작부터 끝까지 북에서 그걸 요구하죠. 북이 그걸 요구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북측은 모든 남북 언론사들 다 돌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찍어라. 우리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자들 물리야지. 아니, 북한이야. 뭐, 나름대로, 남한 쪽에서 하다 보면 북은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는 그대로 나갈 거고. 이게 자신들이 억울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 그건 저는 느꼈어요, 그거는. 진짜 많아. 네. 이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에이씨 말도 안 될 거야. 그러지만 협상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최근에도 그랬어요. 이성근 외무상 조평통 위원장 할 때 이거 다 깝시다. 처음부터 다 물리지 맙시다. 그때 우리가 다 물렸잖아요. 뭐냐 하면은 북은 진짜 그들 스스로는 우리한테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특히나 조중동과 분단 유수 회사들이 워낙 많이 악용해서 왜곡 오도가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북미 간에 뭐 협상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까? 미국한테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북한이.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차단한 이유가 거긴 다 나오거든. 아, 북한의 입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안별로. 우리 국내 뉴스 회사들이 북측에 뭐 이렇게 막 입장 나오면은 그걸 분석할 생각하지 말고 텍스트만 잘 읽어보면은 이들이 왜 분노한지를 알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보려고 하죠. 사실은 국민들도 아니 북측의 조선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본다고 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하단 말이야. 남북관계 안단 말이야. 지금 뭐 보게 해도 돼.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다 보잖아요. 북한학 교수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 신청을 받는구나, 몇 명만. 통일뉴스라든가 언론사들이 전문을 실으면 볼 수 있는데 노동신문 전체를 실지는 않잖아요. 계기 있을 때마다 그 내용만 딱 실잖아. 사실은 일상적으로 보게 하면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진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왜곡해야 되잖아. 독점해야 되잖아. 이것도 중요 과제네요. 아, 진짜. 실천 과제 중에 하나네. 2020년 이 시기에 남북이 진짜 화해협력을 이야기하려면 북측의 그 관련 보도뿐 아니라 북측의 소설도 시도 문학 작품도 영화도 정치인 아니어도 많아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 일본 애들도 보고 미국도 다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봐?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통일운동 막 나올 때 북한 바로 알기 운동 했잖아요. 해야 돼. 그런 측면이네. 한번 생각해봐. 네. 우리가 같은 동포라 그러는데 75년간 떨어졌는데 그들은 어떤 생활 양식, 어떤 가치 기본, 어떤 사고방식,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지 몰라. 모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북측의 소설 읽어보면 돼. 영화 보면 돼. 시를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영화, 시, 소설이 뭐 전부 정치인 그냥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일상적인 로맨스를 다룬 것도 있고 가정생활 다룬 것도 있고 다 있어. 그런 거는 보면은 똑같네 라고 인식할 거란 말이야. 아니, 지난번 그래서 그 TV 드라마 현빈 나온 거 막 떴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나는 그 사랑의 불시착이 우리 안방에서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데 사실은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아팠던 게 엄청난 변화이긴 한데 사랑의 불시착이 던지는 10가지 메시지 중에 한 5가지는 또 왜곡이 있거든. 아이, 그건 뭐 감사하고. 어쩔 수 없잖아. 오케이. 그런 거라도 제대로 보면 좋겠다 이 생각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발끈했는데 처음에는 이 삐라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봤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면적이잖아요. 사실은 저들의 의도, 속셈 뭐라고 보십니까? 북측의 분노라 그러죠 지금. 분노로 보이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는 나는 4.27과 9.19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했거든. 그 원문을 보면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 양 정상은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엄숙히 천명했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남북관계 열어가고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을 했어. 9.19 평양선언에서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5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5천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살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 그날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어. 정말. 진짜 눈물 났잖아. 제일 멋졌어. 지금까지. 북측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한마디 있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비핵화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15만 명 시민들이 30년 핵 전략을 부정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문제예요. 대통령께서는 진짜 하고 싶었지만 한미 워킹그룹 소위 말하는 9.19 평양선언 갔다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합의들을 북측은 당장 실천하자 그랬어. 그렇게 요구하겠죠. 급하니까. 실천하자 그랬어. 급하니까. 근데 뭐 실천할 건 하자. 실천해야 미국이 도망 못 간다. 6.12 싱가포르 합의했던 거 같은 걸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비건 중심으로 네오콘들이 딱 개입해서 워킹그룹 4.27과 9.19의 남북 합의들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자 그래가지고 다 제껴버리고 하나도 실천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미스테이크. 뭐냐? 우리는 나이브해졌었어요. 어떤 거냐? 그 당시에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과오가 있었냐면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보세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하고 뭐 교류협력하고 인적교류 했으면 되는데 이가 안 뚫리면 다 안 뚫리는 것으로 비핵화가 안 뚫리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딱 써가지고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뭔가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만들었고 프레임에 가둬버렸잖아요. 그 4.27과 9.19의 엄청난 합의들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북측은 하자 그랬었어요. 이거 못하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안 된다 그랬어.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이 됐잖아. 북측은 영변, 동창리, 북측의 핵 전략 전체를 수정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바꾸어서 나가가지고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걸 미국의 대북 적대를 내려달라 그랬는데 결국 228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말에 그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책 역학관계 속에서 네오콘들을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70년 구조잖아. 그걸 북측이 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언급해 줬었어요. 남부와 북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합의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기로 문구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가가지고 깨진 거구나. 의회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 말도 못 꺼내. 결국 북측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면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한테 날아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북측이 뭐 하자 그랬을 때,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잘 되면 다 잘 될 텐데 굳이 미국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치고 나갈 필요 없다. 안보리 제재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 우리가. 이러니까는 아니 한미 동맹을 계속 그렇게 신주단체를 모실 거면 4.27 9.19 왜 합의했냐고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자꾸 제재 그러니까 초제 9.19에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즉 남북관계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이 사업은 우선 정상화하자라고 9.19 평양선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자 9.19 평양선에서 개성 금강산 합의했으니까 이거 하자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놈의 제재 계속 이야기한다고 바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측이 계속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돈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남북이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평화적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가 생기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적극성을 못 발휘했는데 내부에서 이견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게 딱 모아진 건가요? 관련해서 1월 1일 이 신년사가 나왔을 때 바로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어떻게 제재를 피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를 협상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 1월 1일 신년사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읽으면서 유일하게 제안했던 건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흔히 말해서 솔직히 물어보면 이게 통일부, 외교부, 그다음에 청와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NSC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 당시에 228 하노이 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2달 동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228 하노이 회담이 노딜되니까 아예 이제는 그때부터는 급전직하가 되죠. 그래서 북측은 228 노딜이 딱 됐을 때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을 때 정작 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맞다. 그런데 남측 당국은 미국이 노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즉 2018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미국의 성인 없이는 북측과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수모를 당한 거야. 그 결과가 남북관계가 미국의 그 워킹그룹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228 하노이 회담에서 딱 노딜 되니까는 그 잃어버린 5개월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5개월이었고 그 후폭풍이 우리한테 왔죠. 그게 이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쌓여서 그렇죠. 좀 탁 터뜨리는. 사실은 근데 왜 지금 시점이냐 이런 거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시점이 뭐냐면요. 보세요. 228 하노이 회담 노딜 됐을 때 북측이 유일하다. 회담은 명확하다. 미국이 뭐든 대북 적대를 내려놓겠다라는 어떠한 셈법을 갖고 온다라면 우리는 이거 회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내 안에 좋아하는 우리 비핵화 프로세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제재 일부 완화든 미국이 더 이상 북을 적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부 제재 조치 완화라도 갖고 오면은 회담이 성립된다. 연말까지 기다려줄게 그랬어요. 이 2019년 12월까지잖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래서 2019년 12월 연말에 3박 4일간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죠. 어떤 결론을 딱 내렸는가? 2년간 우리 봤는데 미국은 그냥 분단체제 유지가 국가 전략이지 우리하고 협상해서 비핵화니 평화니 이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걸 우리 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권을 못 넘어간다.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에게 기대하지 않겠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어. 정면 돌파하겠어. 이야기했잖아요. 자리 자강하겠다고. 우리 남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자, 남측은 백지 상태다. 여백이다. 북측이 원하는 것은 전쟁 상태 종결을 하고 평화 맺어가지고 강성국가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북미 관계는 앞으로 안 열린다. 11월 대선 이후에도 안 열릴 거예요. 안 열려. 대선 끝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안 열려. 그러면 유일하게 남북미 관계 속에서 북미는 이미 교착이 끝까지 간다. 새로운 셈법 안 내놓는 그럼 남북이 남았는데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안 움직이면 요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니까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자. 그러니까 북이 그것을 암시한 거잖아. 했잖아. 백제 상태. 그 12,000자가 있는 미국 관련 이야기는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백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좀 풀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소극성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했고 4.15 총선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도 있었지만 4.15 총선 이후에 분단 뉴스 회사들은 오만, 독주, 폭주에 딱 가둬버리고 김정은 건강역사를 만들어내고 남북관계 안 된다는 식으로 가둬버렸잖아요.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거지. 북측이 분노하는 것은 자, 북측은 이런 인식이 딱 하나 있어요. 전쟁 상태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 분단체제의 매일매일이 비정상인데 남측은 이것을 정상으로 정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이 비정상이야.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측이 움직여줘야 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북측 입장에서는 3월 3일 날 김여정 담화 보면 어떻게 하는 짓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우리 대통령이만 딱 제끼놓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세 파악이 안 되냐? 그렇게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3월 3일 담화예요. 6월 4일에서 딱 3개월 만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 비라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빌미이기도 하고 북측에 전국을 찌른 것도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응이 소극적이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맞물려서 저렇게 엄청 치고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위기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남한 정부가 미국에 동의받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방해하지 않고 묵인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로 보는데요. 75년 분단 체제라 그러잖아요. 분단은 체제로서 굉장히 엄혹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이야. 언론, 법, 관료 어마어마한 산이죠. 미국의 분단 체제 심화 전략은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진짜 고민이 많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체제로서 이 분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을 거예요. 자, 뭐가 할 수 있는가? 우리 북측의 저걸 보면서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어느 지점에서 북측이 저러고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진짜 성찰. 북측의 저 아픈 마음이 뭘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분노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우격다니면 저런 게 아니거든. 왜 저렇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바꿀 게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제안하고 2주 동안 계속 밀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당국 대 당국은 당분간 어렵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복원의 메시지로서 줄 수 있는 게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이런 거는 국회가 나서면은 북측은 당국이 아니다. 국회가.
북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남측이 환경적 요건을 평화지향적 남북관계 진전의 환경 요건을 마련하는구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북측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 내놓지 말고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기존의 정책과 좀 다른 정책을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선언하는 거예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개하겠다라 말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 재개 선언하고 나서 재개할 때까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엄청 걸릴 거야. 그럼 재개 선언을 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는 거. 오해사 조치 마찬가지죠. 오해사 조치? 그거 이미 사문화됐고 해제한다. 이런 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뭔가의 우리 내부적인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노력. 이것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많이 놓쳤잖아. 이렇게 나오기 전에 했었어야지.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 당국은 또 그러면 막 하면은 또 눈치 보기라 그럴 거고 뭐 막 그럴 거야. 하명이라. 국회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항상 했던 게 6.15, 오케이. 14 이런 알겠습니다. 4대 합의를 국회 비준 받지 않은 것은 지론이니까 하자 이거죠. 북한의 다음 수순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두 더 가지로 경색 국면을 더 끌고 갑니다. 갈 거 아니에요? 경색국은 갑니다. 네.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금강산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통신선 끊었죠. 이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 비라와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고요. 남북 관계의 이 경색 국면이 합의가 실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4.27과 9.19 부속 합의 하나 있죠. 9.19 때 군사 분야 합의했잖아요. 네, 네. 남측이 어차피 이거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뭘 지키겠어? 군사 분야 합의겠다. 유명무실하. 즉 서쪽 40km, 동쪽 80km, 해상 공중, 육상 공중 해상에서 어떤 일체의 무력 행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삐라 행위가 거기에 해당되거든. 사실은 이거 없었던 일로 돌이킨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리고 다음 달 4.27, 9.19 해본들 약속한들 아무도 안 지켰는데 필요 없다. 사문화 시켜버리겠다. 이런 거 우리를 자극하는 거겠죠.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20년 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인데 북측에게 6.15는 남북관계, 평화적 남북관계 시금석이에요.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단을 마지막에 손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거예요. 북측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4.27과 9.19 합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실천하라는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비핵화의 프레임을 갖춰서 평화의 과제들을 하지 않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언제까지 자꾸 중재자 할 거야? 당사자가 되라. 미국 눈치 그만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우리 북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 문제도 좀 풀자. 이런 입장인데 이런 사고의 전환,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 넘어오는 것,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적으로 미국 문제를 풀자. 요 인식의 전환들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근데 약간 상황. 이제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얘기하니까. 그 전에 이제 트럼프의 역할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약간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대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없어. 대선 때까지 올해도 끄시고 없어. 트럼프의 패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대선 있고. 이후에도 없어. 예. 이제 진짜 남북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바라볼 그렇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다는 측면이 좀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오늘도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6.15 20주년에 맞춰가지고 또 강하게 미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뭔가 해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일찍 좀 실천이 됐었으면 좋았겠어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고 좀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예. 이제 그 보수층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 중에 이제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이 그 북한의 도발적 언사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원색적이죠. 마음 불편하죠. 엄청 불편하죠. 누군가 저거 꾸짖어 줘야 하는데 맞아요. 당국자가 못 하더라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층이 왜 이렇게 저자세냐 현 정권이나 끌려가느냐. 너 말도 못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 막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했나 봅니까? 제 본심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북 관계는 어차피
우리 사회 속에서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관계는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에요. 즉 분단체제는 일상적인 왜곡과 오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 상호 작용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일방적 관계만 보게 돼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종합적 분석 능력이 안 된다는 건데요. 어쩔 수 없어. 분단체제는 그걸 구조화시켜버려요. 북측의 행위 나올 때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는 우리는 몰라. 쟤들이 왜 저러지? 생뚱맞게? 자식들 너무 심하네. 라고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또 정보들이 있어요. 있었어. 다만 모를 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은 정보 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들이밀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측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님만 딱 제껴놓고 남들 굉장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저도 들을 때마다 이 사건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를 또 계속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북측이 저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심하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이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전달되어지지 못했던 남측의 상호작용이 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 궁금한데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숙제예요. 숙제예요, 왜냐하면 숙제. 이제 국민들 인식을 바꿔내야 맞죠. 하는데 네. 호흡을 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네. 저쪽이 세게 때리는데 전혀 몰라 우리는. 예, 뭐 의도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맞죠. 북한에 대한 적개감만 더 키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게 부분을 분단체제예요. 누군가는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네. 우리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측의 전단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많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학자로서 이 분단 체제가 북에 대한 일반적 무지, 보편적 무지를 북맹이라 그러는 문맹 큰맹처럼 북을 잘 모른다 북맹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북은 왜 저런가?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뭐 이런 거 말고 북측은 어떠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지. 그 북측의 사회 규범, 가치 규범을 보고 있으면은 일정 정도 보이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은 제도교육 속에라든 어떤 상황에서도 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가 뭘까? 저들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우리하고 일정 정도 다른 문화가 있어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 그렇지. 지도자는 자기 개인이라고 생각해. 우리하고는 좀 달라. 그 분노의 깊이가 지도자에 대한 모욕은 전체 2,000만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우리는 뭐 지도자는 내나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극단적 반응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감성 체계가 있다는 정도 알아야 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저런들 때문에 어렵더라. 다만 점입 가경에 악순환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거 나올 때마다 네. 이거 참 넘어가기 힘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대북전단을 앞장서고 있잖아요. 이게 탈북자들의 그 어쨌든 처한 환경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탈북을 하면서 가졌던 어떤 인식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루어 짐작은 되는데 탈북자들의 지금 그 삐랄 뿌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탈북자 전체가 대부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탈북자가 약 3만 명이 넘는데 대부분 3만 명 중에 압록강, 두만강, 함경도 출신은 90% 되죠. 탈북자들이 대부분은 이 탈북 정치화된 이 단체들이 뿌리는 삐라 살포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들 때문에 본인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요. 사실은 맞지도 않고 사실은 탈북자 단체들을 국가가 키웠잖아요. 소위 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국가 기관들이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악용했잖아요. 그리고 집회 현장 가도 탈북자들 몇 명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박상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 정부의 수준을 넘어서 미국과 직거래하죠. 네드, 소위 말하는 미국 민주주의 국가기금, 거기서 돈 공무성, 받는다면서요? 네. CIA가 이미 키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 받아 CIA 공무성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잖아. 거기에서 연간 수십만 달러, 수억씩 받고 지난 네드 기금 이게 쭉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은 지난 4년간 탈북자 단체들 그 중에 북한 인권운동, 북한에 대한 자유 북한 방송 이런 소위 말하는 적대적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이 단위들한테 지난 4년간 약 한 450억? 150억? 150억 정도 지원이 공개된 것만
그것 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들은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천병이에요. 분단 기제. 실제로 분단을 만들어내는 그 개성 공간에 있을 때 삐라를 한 번씩 본단 말입니다. 북측에서 갖고 와요. 보고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혐오감, 극혐. 북측 사람들은 그걸 받아보면서 아, 자유대안을 생각하지 않아요. 적개심을 가져요. 남측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얘들은 심리전을 하는 거, 심리전. 자유대안 돌아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북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심어주는 내용을 담아요. 성공하는 거죠. 이번에 박상학이라는 애들 뿌렸던 거 성공했잖아. 남북관계를 지금 완전히 자기들 의도대로 맞죠? 끌고 가죠. 엄청 성공했다고 보죠. 이유가 전 더 걱정이에요. 이게 분단 체제를 심화하고자 하는 이들을 갖고 노는 심리전 미국 이거 단위들하고 혈탁의 구조가 있다는 것. 국민들이 이걸 안다라면은 비분관계해야 되죠. 이들 박상학 같은 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막 욕 막 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해요. 왜? 뒷배가 있잖아. 미국 있잖아. 마지막에 뿌렸던 전단에 보면은 일본 포르노 배우들을 하고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짝이 깨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러죠. 북측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전쟁하고 싶어요. 그렇잖아. 어마어마한 심리전이죠. 그것이 현 국면을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들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뭐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든 누구도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그 하나.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 다만 바이든이 되면 남북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분단체 심화 내지는 주한미군 문제, 작전주의권 진짜 어렵게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우리한테 사실은 웃기는 대통령이지만 묘한 게 있어요. 네오콘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 똑같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맨, 그야말로 돈 중심적 사고를 하는 대통령인데 네오콘과의 기본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이 트럼프가 나름 자기 공약에 개입주의를 싫어해요.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왜 전 세계에 자꾸 개입하냐. 미군 철수해라. 이게 하나 입장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문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다른 정책 어떤 것보다도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바이든보다는 북측 입장에서는 조금 용이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니, 이번에 흑인 사망 건으로 인해서 거의 그죠? 뭐 물 건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김갑수 선생님하고 뭐 토론을 하다가 우리 누가 되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운동하러 미국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 얘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안 땡기더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평화 통일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건 없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한 8, 9개월 남았잖아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건 북한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했던 학자 입장에서 내지는 북측과 협상을 진짜 가장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북한 학자로서 북측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건데 이 분노는 간단치 않습니다. 2년간 축적된 것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북측이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겠죠. 우리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반전이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의 입장에서 진짜 미국 눈치 안 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줬을 때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당분간의 당국 관계는 굉장히 파국으로 갈 위험이 있다. 다만 국회가 좀 움직인다라면 다른 단위가 움직인다라면 6.15 20주년에 근거해서 20년이 된 6.15 공동선언부터 4대 합의를 국회 비준을 하고 강하게 국회가 최고인민회에서 국회회담을 요청한다라든가 당국 대 당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노력들을 하면서 여지를 만들고 정부가 그걸 빌미로 북측과 좀 뭔가 새로운 황해 모멘텀 협상 자리를 요구한다라면 북측이 못 이기는 척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측에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메시지로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통일부 관계자나 아까 이제 청와대 통일정책 하는 뭐
비서관들이나 아까 김창수 비서관이나 뭐 이런 분들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한 3년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까 이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까? 인식이 좀 달라요. 현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전 조금 많이 우려스러워요. 상황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과 대책이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이 인식이 정확해야지. 그렇죠. 진단이 인식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교착 국민이 왜 왔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적 자세가 진짜 필요한데 그냥 이 새끼들 왜 이래?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문제 해결 지향형, 평화 지향형,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야 되는 정부, 국가의 역할로서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다 동원해 봐야죠. 그러면 자기 성찰적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들으셨죠? 김창수 비서관님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 지금 계실 텐데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진양 이사장과 뜻을 좀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나와서 의견 개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지 주셨네요. 몇 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 동의 없이 개성공단 가동하면 안 되나요? 야생화 편지님 의견 주셨는데. 예? 미국 동의 없이 개성공단 가동하면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언하자. 저는 안보리 제재가 개성공단 직접 제재하지 않아요. 나 개성공단 돌릴 수 있다고 봐요. 뭐냐? 개성공단 가동 자체가 제재를 위반하느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북측이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공단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놀면 어때요? 괜찮잖아. 그거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 북측은 돈 안 받아도 되잖아요. 돈 안 받아도 된다고 쌀 했으니까. 주면 되잖아요. 분유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있다. 방법이 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공단을 하고자 했던 평화적 가치 중심의 실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랑파랑님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 게 통일에 더 유리할까? 이건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누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하고 바이든이 되면 더 힘들긴 할 거다. 힘들 것이다. 그 얘기 나왔고요. 박지훈님,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되는 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더 유리할까? 이것도 얘기 나온 거고요. 쿠스코님, 북한 철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건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진짜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남북 경협의 3대 과제가 개성, 금강산, 철도도로거든요. 철도도로 관련해서는 경의선 철도,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 경의선 철도도로는 이미 2007년도에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동해선이 문제잖아요. 북측의 속도를 높이는 현대화가 문제고, 동해선 관련해서는 그나마 우리 정부가 그 3대 경협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2달 전에 남측 구간 착공이 들어갔죠. 이것은 관계 복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측 당국이 어느 정도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거 철도도로 연결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치고는 사고는 어떤 거냐? 우리 국민들, 대학생들, 청년들 서울역에서 태워서 북측,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 중국 좀 보낼게. 평양 2박 3일 딱 보낼게. 아니, 그 얘기 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 전에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하면 돼요. 당일 관광, 개성. 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가봐야 돼요. 가보면 당일 관광은 아무리 제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제일 좋은 게 관광인데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거랑 저는 그때 아이디어 나온 거 중에 이산가족들 그 고향 방문. 고향 방문.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산가족들 자기 고향 가서 한 2달, 3달씩 있다 오는 거. 북측은 이미 관광을 열었고 외국인 관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에 100만 명이 갔어요. 우리 남측의 이산가족들 자기 고향 가가지고 한 달씩 2달씩 있다 오게 못합니까? 하면 되잖아. 네. 그런 것 자체가 모멘텀을 살려가는 굉장히 큰 아이디어들이죠. 네, 박비니 님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북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들. 우리 지금 분단 체제가 워낙 외국 오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조정동 같은 분단 뉴스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북한 관련 뉴스 말고 구글 같은 데 가서 유튜브에서 너튜브 하는 것처럼 평양, PYONG, 평양 쳐보면 지금 북측 일상들, 북측에 굉장히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북측 일상이에요. 보고 있으면은 뭐 똑같네? 엄청 배우게 돼요. 평양을 쳐서 PYONG, YNG 쳐가지고 북측을 먼저 아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알게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소위 말하는 분단 뉴스 회사들이 마음껏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뉴스들은 안 보게 될 것이다. 온전한 인식, 남북관계 평화 통일 문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거라는 확신, 이 관심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들려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진양 이사장은 속이 그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켜온 어떤 본인의 원칙과 가치가 명확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현 정부 내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늘 논의했던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 진단과 관련해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그렇죠.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어떤 방법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그만큼 지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들려주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 같아요. 그 남북 문제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게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남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진양 TV 유튜브 진행하고 있죠? 예, 뭐 바쁜 시간에 제가 김진양 TV를 아프리카 TV에서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언론들이 남북 관계를 일상적으로 어떻게 왜곡 오도하는지를 정리해 주는데 하다 보면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거짓들이 쏟아져서. 그러니까 김진양 TV 많이 들어가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박시영 TV에서 자주 모실 테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늘 나와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김진양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 박시영 TV도 이제 7만 8천 정도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10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갈 길이 멉니다. 100만까지. 100만까지 욕심이고요. 10만이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회 사정 얘기하면서 아마 최강욱 그 당대표에 대한 여전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김진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 있고 최강욱 당대표가 국토위 배정되는 걸 보면서 결국 최강욱 당대표 기소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사보임해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주셨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섭섭함이 있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크게 뭉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때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쪽에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의 방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빨리 19일 날로 잡혔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날 끝날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혜영 아까 신보라 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조중동이나 다른 보수 언론이 김혜영, 신보라를 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단칼에 잘라주시고 그 주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박시영 TV 9번째 순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